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와 같은 책을 완독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저를 늪에 빠지게 하는 작품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작품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읽은 책 위주로 방송을 펼쳐 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나마 어떤 책을 소개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좌측으로 이야기할게요. 페일 블루 아이. 이것은 넷플릭스에서 이미 영화로 개봉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먼저 개봉되고 그 다음에 소설로 나온 것이죠. 페일 블루 아이. 그 다음에 에드가 앨런 포 단편선. 그 다음에 문학의 역사. 그 다음에 폴 오스터의 4321. 지질학. 깊은 시간으로부터, 역시 지질학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읽은 책은 아니지만 같이 엮어서 소개하려고 아더랜드.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이탈로 칼비노에 관련된 책이 모두 등장합니다. 이탈로 칼비노의 문학 강의.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도시들, 존재하지 않는 기사, 나무 위의 남작, 반쪽짜리 자작.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책은 페일 블루 아이입니다. 페일 블루 아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창백한 푸른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띠지를 보시면 넷플릭스 마크가 있고 크리스찬 베일, 질리언 앤더슨 주연의 개봉한 영화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넷플릭스에서 이미 개봉한 영화였고 그 영화의 원작이 이 소설인 것이죠. 특히나 이 크리스찬 베일은 너무나 유명한 배우고 더 친숙한 배우가 한 명 등장합니다. 질리언 앤더슨. 옛날에 과거 엑스파일의 여자 주인공 FBI 요원 그 질리언 앤더슨이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책 뒤편을 보시면 에드거상, 대거상 노미네이트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인즉 추리소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줄거리와 기타 여러 이 작품에 대한 찬사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이 조이스 캐럴 오츠조차 놀라운 재능을 지닌 작가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한 권의 책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에드가 앨런 포 단편선입니다. 자, 에드가 앨런 포가 지은 작품이죠. 왜 이 작품을 이야기해야 하냐면 이 책의 등장인물이 바로 에드가 앨런 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작품 소개에 앞서서 이 책의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은 1830년대 미국 웨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루는 추리소설입니다. 자, 웨스트 포인트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다른 말이죠. 위치로는 뉴욕의 서쪽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공간적 배경 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추리소설인데 등장인물은 거스 랜도라는 전직 뉴욕 경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웨스트 포인트, 즉 육군사관학교 생도인 에드가 앨런 포입니다. 자, 물론 이야기는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이지만 왜 실존 인물인 에드가 앨런 포를 이 소설에 등장했냐 하면 그것은 에드가 앨런 포가 가지고 있는 생애에 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자, 이 책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에드가 앨런 포에 대한 작가 연보가 있습니다. 자, 그는 1809년에 태어나서 부모를 바로 잃고 양부모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시면 1830년 양 아버지의 도움으로 뉴욕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양 아버지 재혼 후 앨런과 절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도 이 에드가 앨런 포는 1830년에 웨스트 포인트에 복무한 사실이 있고 그 복무 사실을 기반 삼아 이 소설이 탄생한 것이죠. 이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에서 비중은 거스 랜도와 거의 동등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에드가 앨런 포가 왜 이 소설에 등장했는지는 이 정도로 맞추고 자, 페일 블루 아이의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30년도에 일어난 일을 거스 랜도가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처음에 몇 가지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례를 보면 제일 처음에 거스 랜도의 유언이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스 랜도의 기록과
에드가 앨런 포가 거스 랜도에게 전달된 어떤 편지로 책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스 랜도 유언이 먼저 등장했는지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도무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왜 유언이 처음에 등장했는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소설의 전체적인 구조를 완독 후에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추리소설로서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즉, 책을 읽다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책을 모두 읽고 나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줄거리는 초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살해당한 자의 심장까지 도난당합니다. 그래서 거스 랜도가 사건을 수사하기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고 그 사건을 도우기에 에드가 앨런 포를 지명하고 둘이 같이 사건을 조사해 나가는데, 놀랍게도 그 사건의 이면에는 엄청난 사실이 숨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반전도 훌륭하고 전체적인 이 구성도 매우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제가 추리소설을 읽었는데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자마자 바로 에드가 앨런 포 단편선을 구입하여 이거 역시 읽었습니다. 왜 에드가 앨런 포가 현대 추리 소설과 환상문학의 효시라고 일컫는지 이 단편선을 읽어보면서 그 말의 의미까지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페일 블루 아이였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은 28,000원이라는 사실이고 페이지는 650페이지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고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책은 폴 오스터의 4321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책 개봉기를 통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그 사이 이 책을 완독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다른 책들과 같이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4321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에서 꺼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지금 서점에 가시면 이 4321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권의 양장본으로 서점에서는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박스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북까지 포함된 4권짜리 풀세트로 구입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양장본을 구입해야 하든 이것을 구입해야 하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 폴 오스터라는 작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즉, 제가 지금까지 읽은 폴 오스터의 작품은 달의 궁정과 뉴욕 3부작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두 작품에서 이 폴 오스터에 대한 느낌은 요상하고 특이하고 때론 기괴한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잘 쓰는 작가다,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일종의 선입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느낌 하에 4321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4321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작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디자인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이 주황색이 주는 느낌은 독서 욕구를 마구마구 자극합니다. 덧붙여 이렇게 가이드북까지 한 권 주는데, 이 가이드북을 통해 작품의 전체적인 기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북에는 이 4321과 이 폴 오스터 여러 작품에 대한 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여러 추천사도 있습니다. 김현수 작가의 추천사도 2페이지 분량으로 있고, 그리고 한눈에 보는 4321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면, 자,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번호들이 이 작품의 목차입니다. 그런데 1.0, 1.1, 1.2, 1.3, 1.4, 그 다음에 2.1, 2.2 이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것은 1.1에서 앞의 숫자는 시대를 말합니다. 즉, 주인공 아치 퍼거슨의 뭐 1은 유년기, 2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를테면 7은 20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뒤에 쓰여져 있는 숫자는 이 주인공 아치 퍼거슨의 4가지 삶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책은 한 명의 주인공의 4가지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4권의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이런 정보 없이 저는
1권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더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야기가 서로 이어지지 않지? 라고 하다가 이 가이드북을 펼치고 기타 여러 가지 서평을 보면서 이 책은 이 한 인물의 4가지 버전의 삶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깨닫고 1권부터 4권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아치 퍼거슨 한 가지 버전을 완전히 다 읽고 그 다음에 2번째 버전, 3번째 버전, 4번째 버전으로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과정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게 읽지 않으면 이 작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이야기니까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버전의 이야기 줄거리를 모두 설명한다는 것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줄거리를 설명하는 게 큰 의미는 없죠. 어차피 읽어보실 분은 줄거리를 알게 되실 것이고 읽지 않으실 분은 줄거리만 안다고 해서 작품의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한다면 아치 퍼거슨의 할아버지가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1900년 즉 20세기가 시작하면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치 퍼거슨의 할아버지로부터 아치 퍼거슨의 아버지와 삼촌들이 태어나고 이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고 아치 퍼거슨이 태어나서 1970년까지 살아가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치 퍼거슨의 성장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즉 아치 퍼거슨의 10대와 20대를 위주로 한 4가지 버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시대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이기 때문에 미국의 1950년대와 60년대의 역사와 아치 퍼거슨의 삶이 교묘하게 섞여져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뜻 보면 한 사람의 4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참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읽어보니까 매력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애절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이유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의 모든 비극과 기쁨과 이런 오묘한 감정 등은 돌이킬 수 없음에 있다는 것이죠. 즉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후회로 가득 차고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런 문학이라는 요소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진한 감동을 받는 것이죠. 꼭 좋은 일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음에 그때 그랬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또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숨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4가지 삶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또 다른 식으로 전개되고 막상 실제로 이런 이야기 앞에서 저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실망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모두가 지나치게 정의롭습니다. 그냥 정의로운 게 아니라 때론 지나치게 정의롭습니다. 지나치게 정의롭다는 말은 인물이 진부하다는 것입니다. 인물의 성격이 진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 또한 진부하게 전개됩니다. 제 아무리 큰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정의롭고 진부한 사람이 대하는 사건은 이야기에 특별한 클라이막스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폴 오스터 다르궁전이나 뉴욕 3부작에서 접했던 그런 주인공 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폴 오스터가 왜 이렇게 변해버린 이야기를 쓴 건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은 1600페이지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 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소화했을 때 작품에 대한 실망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분량을 읽어버렸습니다. 지금 500페이지를 읽었는데 여기서 멈추면 제가 투자한 시간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행여 1000페이지 넘어서 어떤 감동이 존재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가며 1600페이지를 다 읽었어요. 그것 또한 이 책이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간혹 밋밋한 소설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고 인물도 어떤 뚜렷한 특색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소재와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작품에서는 진한 감동을 느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는 겉으로 보기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이 특정한 면을 포착한다면 특수한 사람, 요상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잘 쓰여진 이야기는 어떠한 일반성에서 특수성을 포착해내서 일반적으로 전개하지만 특수한 감동을 안겨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소설들은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 4가지 버전이라는 다소 특수한 설정을 가지고 왔음에도 사실은 매우 밋밋한 소설이다 라고 제가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600페이지라는 함정은 분명히 유념해 둬야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읽었지만 중간에 멈출 수도 없는 그런 난해함을 안겨주는 책입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것을 전하며 431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책은 이탈로 칼비노의 작품입니다. 자, 이탈로 칼비노의 작품은 다수가 국내에 번역되어 있죠. 저는 이번에 최초로 이탈로 칼비노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읽어야지 하는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서점에 가신다면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책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올리는 감정은 이탈로 칼비노의 나무의 남작이다라는 것보다 와, 뭐 이렇게 이쁜 책이 있냐라고 떠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자, 시각적인 욕구를 너무나도 자극하는 이탈로 칼비노의 나무 위의 남작이 출간되었고 저는 역시 이 출판사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바로 구입했죠. 그리고 책꽂이에 꽂아놨습니다. 언제 읽을지 모르는 작품 중에 하나가 될지 몰랐지만 이 디자인이 주는 이 욕구에 굴복해요. 그냥 펼쳤습니다. 펼치고 이탈로 칼비노가 누군지 읽어보고 본 작품을 읽어 나갔더니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용도 훌륭하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은 이탈로 칼비노의 초기 대표작 시리즈 중에 한 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탈로 칼비노는 수많은 작품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초기 그를 유명하게 만드는 3권의 작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선조들 3부작이라고 일컫는 이 3권의 작품이었어요. 바로 반쪽짜리 저작, 나무 위의 남작,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기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무 위의 남작을 먼저 읽고 우리 선조들 3부작을 반드시 읽어야 했다는 생각으로 반쪽짜리 저작을 읽고 나머지 존재하지 않는 기사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이 3권을 완독하고 난 뒤에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이탈로 칼비노가 이처럼 대단한 작가였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그의 또 다른 대표작 보이지 않는 도시들도 구입했지만 이건 아직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작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읽어야 할 작품들이 이탈로 칼비노의 또 다른 작품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작품이라기보다도 어떤 에세이적 성격이 있는 것이죠. 즉 이탈로 칼비노의 문학 강의였습니다. 즉 이탈로 칼비노가 하버드에서 이 문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원고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버드 강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를 집필하고 도중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작이 되는 것이죠. 이 책은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이 2권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이 우리 선조들 3부작을 위주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대 순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반쪽짜리 자작이 제일 먼저 출간되었으니까 반쪽짜리 자작, 나무의 남작, 존재하지 않는 기사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3권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성격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신다면 자작, 남작, 기사가 등장합니다. 즉, 이 말은 시대적 배경이 중세 혹은 근대 유럽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제목에서 반쪽짜리 나무 위에 존재하지 않는 이라는 문구가 뜻하는 바도 있습니다. 즉 환상문학이라는 것이죠. 즉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표현한 작품 환상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표현하면 중세와 근대의 유럽을 배경으로 한 환상문학을 우리 선조들 3부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작품 소개에 앞서서 환상문학에 대한 저만의 소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상문학은 장르적 성격을 가진 환상문학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문학적 성격을 가진 환상문학도 있습니다.
자, 이탈로 칼비노의 환상문학은 좀 더 순수문학적 성격을 가진 환상문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위키백과를 통해 살펴봤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언어를 예술적 표현의 제재로 삼아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여 인간과 사회를 진실되게 묘사하는 예술의 하이픈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인간과 사회를 진실되게 묘사라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학은 인간이 이루는 사회를 진실하게, 진실성을 파헤치는 예술 분야죠. 자, 진실을 파헤친다고 했는데 왜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 요소가 들어가 있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만의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 일반적으로 실제적 이야기로 진실을 표방하려 하다 보니까 진실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말이 안 되지만 문학적으로 말이 되게 할 수 있는 환상이라는 요소를 가미화시킨 것이죠. 또는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의 건너뛰이 필요한데 그 논리적 전개를 비약적으로 건너뛸 수 있는 그 요소가 환상이 되는 것이죠. 즉 환상적 요소 하나만 집어넣게 되면 그 인간과 사회의 진실성을 더욱 그럴듯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문학이 필요하고 이렇게 환상문학이 문학의 한 부분으로서 성공적으로 출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환상문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책은 환상문학이기 때문에 제목에서 그 환상성이 드러나 있죠. 반쪼가리, 인간이 어떻게 반쪼가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환상문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 것이고, 나무 위의 남작이 나무 위에 있다는 것도 환상적인 요소인데 받아들일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기사,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환상적인 요소인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책을 읽다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억지성 요소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걸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탈로 칼비노의 작가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전 설명 없이도 이 억지와 같은 환상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한 권 한 권씩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쪼가리 자작은 자작이 있었는데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위해 출병합니다. 그러나 전투 도중에 포탄에 몸이 맞아 몸이 두동강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동강이 난 몸 중에 반쪽만 고향으로 귀향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귀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향한 반쪼가리 자작은 매우 포악한 성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악행만을 일삼던 자작이 선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자작은 악한 반쪽과 선한 반쪽,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의 성향으로 나누어진 채 조각나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야기가 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표방하는 바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고 일방적인 선일 수도 없고 일방적인 악일 수도 없는 게 인간의 한 측면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통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았던 작품 반쪼가리 자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나무 위의 남작입니다. 이 나무 위의 남작은 한 귀족 가문이 있었는데 이 귀족 가문의 큰아들이 아버지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는 땅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선언이 그냥 단기간에 끝날 요행으로 비춰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 나무 위로 올라간 남작은 평생에 걸쳐서 절대로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일상을 거쳐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의 황당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이 남작이 이 나무만을 건너뛰어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까지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 남작에 대한 기행이 유럽에 널리 퍼져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나폴레옹까지 이 남작을 보러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온갖 인간의 여러 가지 행태를 관찰하다 보니까 뭐 해적을 소탕하는 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그는 절대로 땅을 밟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를 건너뛰어서 나무로 만든 배의 돛대까지 올라가서 해적을 소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야기에 심취한 나머지 모든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칼비노의 지필 능력이 훌륭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의 남작이라는 작품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삶의 고민에 다다랐을 때 너무나 세상을 편협하게 바라보거나 이 근거리에서 바라봅니다. 짧은 거리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모순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나무의 남작처럼 바라본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 등이 도처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도 아닌 그 중간적 어딘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 나무의 남작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존재하지 않는 기사입니다. 세 작품 중에 이 존재하지 않는 기사가 저로서는 가장 난해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존재하지 않는 기사는 말 그대로 이 갑옷을 입었지만 그 갑옷 내부에는 아무것도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실제로 작품을 읽어보면 황당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 것 같냐 고민해 봤습니다. 책의 가장 큰 핵심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존재감이라는 단어에는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녹아 있습니다. 즉 존재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 타인이 인정해 줄 때 그 존재감이 나타나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책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각자 이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 등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이 표방하는 것은 이 존재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쉽사리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탈로 칼비노의 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언뜻 어려운 작품일 것처럼 선입견이 들 수 있으나 실제로 읽어보면 어렵다기보다도 재밌다가 더 큰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세 권 모두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 3부작이었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문학의 역사입니다. 이 문학의 역사는 시리즈물이죠. 저는 이 시리즈물을 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년 전부터 출간한 책인데 꾸준히 출판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문학의 역사를 포함하여 소장하고 있는 역사 시리즈물입니다. 뭐 종교의 역사, 고고학의 역사, 언어의 역사, 철학의 역사, 과학의 역사, 문학의 역사 이렇게 출간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구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왜 구입하지 않았냐? 제가 시 쪽으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아직 시를 이해하기에는 제 역량이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은 관심사 밖이라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입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학의 역사를 읽었더니 시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 역사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종교, 고고학, 그다음에 철학까지 읽었죠. 언어의 역사와 과학의 역사는 아직 읽지 못했고 지금 문학의 역사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의 역사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리즈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시대순으로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40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한 주제의 역사인데 그것을 40개 챕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40개 챕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0개로 나눴습니다. 철학이든 과학이든 무엇이든 40개의 파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이 책 역시
1장은 문학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문학부터 시작해서 현대로 쭉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과거 특히 이 작가가 영국 태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국 문학 위주로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이 영국 문학이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살펴보면 영문학의 시발점 중에 하나인 제프리 초서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섹스피어, 그 다음에 킹 제임스 형이사학파, 형이사학파, 그 다음에 낭만주의,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스 브론테 자매, 그리고 쭉 프루스트 프랑스 작가 보들레오, 그 다음에 휘트먼, 테니슨, 시인도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토마스 하디, 그 다음에 리어드 키플링, 그 다음에 콘네드 쭉 이어옵니다. 그 다음에 버지니아 울프, 그 다음에 이렇게 현대의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문학상까지 그 주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책을 펼치면 각 챕터당 한 10페이지 남짓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 40개의 챕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각 요소별로 흥미를 돋구는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 챕터 7 대시인 섹스피어가 있습니다. 그럼 섹스피어가 어떤 작품을 출간했고 작품의 내용은 무엇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섹스피어가 왜 추앙받고, 그 다음에 섹스피어 작품이 왜 위대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또 그 당시 시대상에서 왜 섹스피어가 부각되었고, 그 다음에 현대까지 섹스피어가 미치고 있는 영향 등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는 작가의 지식과 그 다음에 글쓰기 역량이 좋아야겠죠. 자, 이 작가 역시 이런 역량에 충분히 부합되는 글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의 역사를 다루면서 문학은 아니지만 마치 문학처럼 흥미로운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소설책을 좋아하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우 만족스럽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읽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까지 갔으니까 거의 다 읽은 거죠. 지금 한 80% 정도 읽고 있습니다. 자, 문학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책은 과학책입니다.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지구과학과 비슷한 과학책 또는 지질학책, 그리고 진화생물학책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과학책입니다. 지질학, 그리고 깊은 시간으로부터 아더랜드, 특히나 깊은 시간으로부터와 아더랜드는 지금 서점에서 매대에 진열되어 있어서 판매 중인 작품이죠. 자, 그러면 한 권 한 권씩 이야기하기 전에 자, 이런 지구과학 또는 지질학이 가지고 있는 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이런 책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구 그 자체, 땅에 관한 이야기죠. 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 본다면, 매일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첨단 테크닉과 그리고 전통적인 기계공학이 복합된 공산품의 극대치죠. 즉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중에 어쩌면 가장 위대한 제품이 자동차일지도 모릅니다. 대량 생산되는 제품 중에요. 그런데 그 자동차의 모든 재료는 사실 땅 속에 있는 흙,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에 액체를 집중적으로 채취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서 변형시킨 재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자동차 강판은 철광석을 집중적으로 채취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 만들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석유를 채취하여 석유를 열을 가하여 변형시킨 제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온갖 여러 가지 부품 등도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만을 집중적으로 채취하여 열을 가한 것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도 땅속에 있는 흙, 바위 등을
집중적으로 채취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석회석을 채취하여 교량의 콘크리트를 만들고 철광석을 채취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지구과학, 그다음에 지질학 등은 사실 우리 일상과 매우 관련 있는 책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딘가에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우주 속에서 지구 하나가 떠다니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각은 멘틀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각에서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거의 모든 인생을 떠다니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때론 바다로 가더라도 배 위에 떠다닙니다. 덧붙여 일상에서 거리를 걸어도 신발 위를 떠다니고 집에 거주하여도 원래 지면 위에 타설된 콘크리트에 있으니 이 또한 지각으로부터 떠 있는 것입니다. 즉 살아간다는 것은 떠다니는 것이죠. 자, 그 떠다니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지구과학의 여러 정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냥 단순히 과학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모두 설명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날 산행을 가게 되면 나무 사이에 드러난 이 안반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책을 읽게 되면 그 안반이 어떤 안반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계곡이 있죠. 저 계곡은 어떻게 됐을까? 또 산에서 내려오면 평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 평지에 쌓인 흙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며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쌓이게 되었는지, 도처에 굴러다니는 이 돌덩이 등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즉 일상에서 생겨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원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정보와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소설책을 읽을 때도 소설책에서 나타내는 이 공간 묘사에 나타난 풍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책들에게도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즉 취득된 지식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책을 읽게 되면 다른 책을 읽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책에 대한 관심을 훨씬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언뜻 좀 억지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런 책을 읽어보고 제가 느낀 감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학책 중에 좀 소외받는 영역인 이 지구과학책, 지질학책 등 그다음에 진화생물학, 진화 고생물학 이런 책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독서에 대한 열정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하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없었지만 이 지구과학과 관련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읽은 책에 대한 모든 소개를 마쳤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책 내용도 많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자, 끝으로 이 독서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많은 책을 단기간에 읽다 보니까 힘겨운 점이 있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 취미가 있죠, 세상에는. 하지만 이 독서라는 취미를 가지게 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이를테면 어떤 운동을 취미를 가지게 된다면 목표 지향점이 확실하죠. 야구 투수를 한다면 구속을 늘린다든지 변화구를 다양화시킨다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야구가 취미면 주로 그 취미의 영역은 야구에 국한되죠. 하지만 독서는 너무나도 많이 영역이 넓어집니다. 즉 오늘 보시는 책도 추리소설 있고 그다음에 전통문학 있고 그다음에 환상문학 있고 그다음에 문학의 역사 그다음에 과학 분야 이 책을 읽다 보면
여기에서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책까지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모든 책까지 영역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영역을 넓히는 것이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원은 넓히고 싶지만 현실은 한계성이 있다. 자, 이것이 독서의 단점입니다. 좋은 단점이죠. 자, 이 점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주저리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했습니다.